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까지 이제 16일 MBC와 한국경제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30.1%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8%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포인트 떨어진 반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9.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25.5%였는데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는 별개로 후보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영익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가 마음에 든다면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바른정당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각 후보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옹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정 용어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 후보 지지층의 동의 의견이 66.7%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제가 연장된다는 주장에도 홍 후보 지지층에서는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전체 응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거라는 주장에도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31.7%만 동의했습니다. 안보 이슈와 TV 토론에도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안보 이슈 논란이 불거졌고 도덕성 이슈로 전환되면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6.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TV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교 안보와 정치 개혁이었는데 특히 대북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송민순 장관 관련 이야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송민순 장관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북한 문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모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후보에게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 논란을 두고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사드 말 바꾸기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잖아요.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19일 토론에서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질타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당하자 보수 진영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회 분위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흥분제 사건부터 네거티브 문건, 가족 문제, 상황 논란까지 나오면서 감정도 격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준형 기자입니다. 북핵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공통 질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돌연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돼지 흥분제로 강간 미수의 공범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 후보는 18살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반성을 하며 12년 전 책을 낸 내용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자신의 부인 채용 특혜 의혹과 문 후보의 아들 채용 의혹을 각각 국회 상임위를 열어 속시원히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유승민 후보는 박지원 상황론을 들고 나와 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러 공방이 있었지만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방은 토론회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다른 후보 측은 반박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 속기록입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 장관 말이 맞지만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틀 뒤 열린 청와대 서별관 간담회 속기록도 공개했습니다.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16일 VIP, 즉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대통령이 정리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물어봤다는 의혹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답이 왔는데 물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쪽에 손을 들어줬고 송민순 전 장관은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와 결의안 표결 직전인 20일까지 논의를 했다. 문 후보가 남북 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했다며 문 후보 측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하루 TV 토론 준비에 매달렸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화력 보강 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첫걸음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필요한 인재를 기용하겠다며 후보 직속 통합정부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보수 원로를 예방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수 민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닌 자신에게로 결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호남 지역 외에는 표를 엮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면 보수층이 걱정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래와 혁신을 내세우며 이념을 떠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전임 정권 실세였습니다.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임진각을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구걸하기 위해 색깔론에 편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반도 해역에 진입할 예정인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오늘 일본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군사외교적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은 오늘부터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 호위함이 오늘 서태평양에서 칼빈슨호 전단에 합류했다면서 함께 동해 방향으로 북상하며 함선의 포진과 통신 훈련 등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해역에 도착하는 것은 모레쯤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수소탄을 비롯한 현대식 무기로 칼빈슨호를 수장시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위장막이 거치고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이 이동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의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28일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강요회의 역시 같은 날 열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고강도 대북 조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한겨레 신문 간부급 기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후배 간부급 기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신재용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갔을 때는 머리가 흐린 상태고 이동하면서 이제 산소 투여하면서. 숨진 사람은 한겨레 신문의 손모 부국장입니다. 밤 11시쯤 업무를 마치고 같은 회사 후배인 안모 차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이어져 안 차장이 손 부국장을 밀쳤고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 뺐는데 우당탕하게 나와봤더니 이미 됐다고 옆에 있는 의자에 모서리에 쪘나.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안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으며 긴급 체포된 안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근처 복합 리조트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00개 크리스탈로 제작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춤을 춥니다. 세계적인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황금빛 페가수스, 이탈리아 디자인의 대부 알레산드로 맨디니의 대형 작품 프루스트 의자까지 곳곳에 예술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인천공항 인근에 문을 연 33만 9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입니다. 카지노와 호텔, 쇼핑 시설까지 갖춰 지금까지 모두
1조 3천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애초 중국 관광객 6호를 상대로 매년 4,200억 원의 수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 고객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동남아, 일본, 미주, 심지어 중동까지 그러니까 VIP를 발굴하고 사드 보복 이후 인천공항 중국 노선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한령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중국 여객은 하루 평균 2만 3천 명으로 시행 전보다 35%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입국하는 중국인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00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2터미널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패션 잡화 면세점의 경우 아예 지원한 사업자가 없어 2차례나 유찰됐을 정도입니다. 항공사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 편수를 축소하고 기종도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동남아나 일본 관광객 유치와 환승 이용객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기업 유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불똥은 문화계로도 확산 중인데요. 스포츠계와 문화계의 소갈이, 정규묵, 이경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초 기업들의 후원 금액을 9,4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모은 소치올림픽의 67% 수준임에도 올림픽 개최를 10개월 남겨놓고 아직 70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3년이 넘게 남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미 4조 원이 넘는 후원금을 약속받은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들이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지갑을 닫으면서 조직위는 공기업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월치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정부가 출범되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스포츠 시장에서도 기업의 투자 축소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부자 구단으로 통했던 삼성 라이온즈는 해마다 늘리던 선수단 운영비를 지난해 100억 원 가까이 줄였고 프로축구에서는 스타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주는 중국이나 중동 리그로 진출해 K리그가 부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선수들의 연봉이나 전지훈련이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히 럭비와 테니스, 탁구 등 아마추어 종목은 팀 자체가 해체된 경우도 있어 선수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대형 음악 공연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A급 공연의 경우 2회 공연에 드는 비용은 최소 10억 원. 기업체 후원이 절반은 돼야 가능한데 공연계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큰 베를린 필하모니 초청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협찬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를 못해요. 다 안 팔려요. 그러니까 티켓 수익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오케스트라 자체가 규모가 베를린비도 훨씬 더 비싸고. 문화예술계의 큰손이라 불리던 리움의 홍라이 관장의 사태로 최근 한국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김환기 작가 회고전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과장급들이 1억 이상은 전결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결제를 맡고 1억 이상은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젠 돈줄이 말랐다고. 미술 시장의 충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술계는 그냥 패닉 상태지 지금. 누가 지금 움직여요. 삼성하고 큰 거래처들이 다들 손을 놓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 그룹 브랜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문화 후원에 드는 비용을 각 계열사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받아왔지만 이젠 중단했습니다. 연간 사회 공헌을 위해서 내놓는 돈이 거의 한 3, 4천억 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미전시를 해체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실상 예산에서 없어지게 된. 다른 기업들도 후원이나 기부가 뇌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어 문화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얼마 전 예약이 초과됐다며 승객을 강제로 끌어냈던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었죠. 이번엔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이 아기 엄마의 유모차를 빼앗고 말리는 승객과 싸우기까지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댈러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
아이를 아는 여성이 울먹이며 유모차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15개월짜리 쌍둥이를 데리고 탑승한 아기 엄마입니다. 남성 승무원이 보안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유모차를 빼앗았고 그러다 엄마가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는 게 승객들의 얘기입니다. 보다 못한 한 승객이 일어나 항의하지만 승무원은 오히려 덤벼보라는 식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까지 갑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사과했지만 문제의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어서 항공사들의 강압적 행태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대영입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정부와 손잡고 5만 개에 달하는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이동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미래 쇼핑 체험장에 등장한 장바구니 로봇입니다. 바구니에 와인을 넣으면 와인의 맛을 설명하고 어울리는 요리도 조언합니다. 담기만 하면 물건값도 척척 계산됩니다. 최근 편의점에 등장한 레지 로보라는 이름의 무인 계산 시스템 역시 장바구니를 올려놓으면 계산과 동시에 비닐봉지에 담겨 나옵니다. やっぱ自分でピッてしてそのままお金払えるってすごい楽だと思うんで便利でした。 일본의 5대 편의점 업체는 정부와 손잡고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 이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구니에 담은 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읽어내는 IC 태그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1,000여 개 상품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5만 개 편의점에 도입하려면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인난으로 도쿄도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급이 11,000원대를 넘어서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의류업체도 무인 시스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앞으로 50년 뒤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통망 무인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